21번 가와 나에 해당하는 값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21번 문제에서 먼저 가부터 구해보면 위험 프리미엄을 묻고 있는데,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 수익과 확실성 등가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먼저 기대 수익을 구하면 우리가 사고가 났을 경우의 확률을 P, 그리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재산을 X 다시, 그러면 사고가 나지 않을 경우의 확률은 1-P가 되고,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 재산은 X2-라고 하면 사고가 날 확률이 문제에서 20%라고 했고, 그러면 사고가 나지 않을 확률은 80%죠. 사고가 나면 재산이 0원이 된다고 했고, 그리고 사고가 나지 않을 때 재산은 100원이 되고요. 이것을 계산하면 기대 수익은 80이 나옵니다. 그 다음 확실성 등가를 알아봐야 되는데, 확실성 등가는 기대 효용과 동일한 효용을 주는 확실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기대 효용을 구해봐야 됩니다. 기대 효용은 주어진 각각의 상황에 대한 효용에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더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의 확률에 사고가 났을 때의 재산을 효용함수에 대입한 값을 곱하고, 반대로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경우의 확률에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경우의 재산을 효용함수에 대입한 값을 구해서 계산을 하면 기대 효용은 8이 나옵니다. 그런데 확실성 등가는 이 기대 효용과 동일한 효용을 주는 확실한 소득을 의미하기 때문에 효용이 8이 되기 위한 재산 X가 바로 확실성 등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효용함수에 확실성 등가를 대입하면 8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루트 확실성 등가가 8이니까 확실성 등가는 64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위험 프리미엄은 기대 수익에서 확실성 등가를 뺀 것이니까 기대 수익 80에서 확실성 등가 64를 빼면 16원이 됩니다. 따라서 가는 3번 아니면 4번이 되겠네요.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최대 보험료를 묻고 있는데, 가와 같은 상황에서 사고 시 보험료 지불 후의 최종 재산이 64원이 되도록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했습니다. 최대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보험 가입 전후에 기대 효용을 일정하게, 즉 같게 해주는 보험 구조를 의미합니다. 가입 전의 기대 효용은 우리가 가를 구할 때 8로 도출을 했고요. 가입 후에 기대 효용을 구해보면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으면 최종 재산이 64원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확률 0.2에 재산이 64원이 되니까 효용은 루트 64가 되고요. 그리고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는 사고가 나지 않을 확률 0.8에 보험료를 우리가 A라고 하면 원래의 재산 100원에 보험료를 뺀 만큼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경우에 값의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용함수 대입하면 루트 100-A가 되고요. 이것을 정리하면 이와 같이 되고, 최대 보험료의 정의에 따라서 가입 전 기대 효용과 가입 후 기대 효용을 같게 해놓고 1.6을 좌변으로 옮긴 다음 식을 정리하면 최대 보험료는 36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2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병은 하루 24시간을 여가시간 스몰 l과 노동시간 라지 L로 나누어 사용한다. 효용은 노동을 통해 얻는 근로소득 Y와 여가시간을 통해서만 결정된다고 할 때 병의 노동 공급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Y는 W 곱하기 라지 L이며 W는 시간당 임금이다. 22번은 소득 여가 선택 모형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임금률이 여가의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가의 가격으로 여길 수가 있고요. 즉 임금률이 변동하면 가격 효과가 유발되고요.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와 열등제인 경우로 나눠서 살펴봐야 되는데, 임금률이 상승했다고 가정을 하고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대체 효과는 상대 가격이 상승한 재화의 수요는 감소하고 상대 가격이 하락한 재화의 수요는 증가한 것을 의미하는데, 임금률이 상승하면 여가의 기회비용, 여가의 상대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여가는 정상제든 열등제든 대체 효과는 여가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 소득 효과인데, 소득 효과는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와 열등제인 경우로 구분이 되는데, 정상제인 경우에는 임금률의 상승은 실질 소득의 상승이기 때문에 정상제의 소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에는 여가의 소득 효과는 여가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고요.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에는 여가 소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합인 가격 효과는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에는 불분명하고요. 그리고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에는
반드시 여가 소비는 감소하게 됩니다. 하루 24시간을 여가 시간과 노동 시간으로 나누어 사용하기 때문에 노동 시간의 방향은 여가 시간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되는데, 여가가 정상기인 경우에는 노동 시간도 역시 방향을 알 수 없고요. 여가가 열등제일 때는 임금률이 상승했을 때 여가 소비가 감소하니까 노동 시간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동 시간과 시간당 임금의 평면에 그리면, 여기는 노동을 N으로 했는데 문제와 똑같이 맞추면 노동 시간 L이 되겠네요. 먼저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부터 보면, 임금률이 상승하면 여가 소비가 반드시 감소하니까 노동 공급은 반드시 증가하죠. 그래서 임금률 상승에 따라서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런데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에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에 따라서 노동 공급의 방향이 불분명하게 됩니다. 보통은 임금률 수준이 낮을 때에는 여가의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에 임금률 상승에 따라 여가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반대로 노동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데, 일정 수준 이상 임금률 수준이 넘어가게 되면 소득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노동 공급이 오히려 감소하는 이러한 후방 굴절형의 노동 공급 곡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기를 하나씩 보면, 1번 여가가 열등제일 경우 노동 공급 곡선의 후방 굴절이 나타날 수 있다. 여가가 정상제일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틀렸고요. 2번 시간당 임금 상승으로 인한 대체 효과는 노동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여가의 소비량을 감소시키니까 반대인 노동 공급량은 증가시키겠죠. 2번이 맞는 보기고요. 3번 여가가 정상제일 경우 시간당 임금 상승 시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더 크면 노동 공급량이 증가한다.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더 크면 여가 소비가 증가하니까 노동 공급량은 감소하겠죠. 틀렸고요. 4번 근로소득과 여가가 완전 보완 관계일 경우 시간당 임금 상승 시 소득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완전 보완 관계라는 것은 근로소득과 여가 간의 교차 탄력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X제와 Y제가 있다고 할 때 X제 가격이 변화할 때 Y제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척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X제 가격의 변화율분의 Y제 수요량의 변화율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의 부호가 0보다 크면 X제와 Y제는 서로 대체제, 부호가 제로면 서로 독립적, 부호가 음수면 서로 보완제라고 합니다. 지금 근로소득과 여가가 완전 보완 관계이면 둘 간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음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X제를 여가라고 하고 Y제를 근로소득 Y라고 하면 완전 보완 관계니까 시간당 임금이 상승했을 때, 즉 X제 가격의 변화율이 양수일 때, 완전 보완제면 이 전체가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그러면 Y제 수요량의 변화율은 마이너스니까 Y제 수요는 감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근로소득과 여가 시간의 관계식에서 Y는 W 곱하기 L인데, 지금 임금이 상승했을 때 Y가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L이 W의 증가보다 더 많이 감소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시간당 임금이 상승했을 때 노동 공급이 감소했고, 그 이야기는 여가 소비, 우리가 X제를 여가 시간이라고 그랬죠. 여가 시간 L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시간당 임금이 상승했을 때 여가 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임금률이 상승했을 때 가격 효과를 보면 여가가 열등제일 때는 무조건 여가가 감소하니까 지금 이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래서 여가는 정상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상제이면서 가격 효과가 여가 소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오니까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큰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득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소득 효과는 발생하고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더 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보기고요. 따라서 22번 문제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라지 L로 되어 있는데 스몰 L로 고쳐야 되겠고요. 그리고 노동 공급은 라지 L이고, 이게 24시간에서 여가 시간 스몰 L을 뺀 것이죠. 23번 개인 A와 B로 구성된 한 사회에서 개인의 소득이 각각 A의 소득은 400만원, B의 소득은 100만원이다. 개인 A, B의 효용함수가 소득이 그대로 효용이 된다고 할 때
이 사회의 사회후생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애킨슨 지수를 구하면 23번은 불평등도 지수 중 애킨슨 지수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애킨슨 지수는 이와 같이 계산이 되는데 여기서 Y반은 사회의 1인당 평균소득을 의미하고요. Y2는 균등분배 대등소득을 의미합니다. 균등분배 대등소득이라는 개념이 애킨슨 지수의 핵심인데 먼저 1인당 평균소득부터 구하면 이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2명의 소득의 평균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250이 나오죠. 그 다음 균등분배 대등소득인데 이것의 정의를 한번 보면 현재와 동일한 사회후생을 얻을 수 있는 완전히 균등한 소득분배 상태에서의 평균소득을 균등분배 대등소득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사회의 소득을 균등하게 나누었을 때 현재의 사회후생과 동등하게 만들어주는 소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사회후생을 먼저 계산을 해야겠죠. 현재의 사회후생은 사회후생 함수에 A의 효용과 B의 효용을 대입하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 효용함수는 소득과 같다고 그랬죠. A의 효용은 400이 되고요. 그리고 B의 효용은 100인데 2배를 해서 대입을 해야 되니까 200으로 들어갑니다. 미니멈 함수의 특징에 의해서 크지 않은 수가 튀어나오니까 사회후생은 200이 됩니다. 그러면 이 200과 동일한 사회후생을 얻을 수 있는 완전히 균등한 소득분배 상태에서 평균소득은 어떻게 구하냐면 균등분배 대등소득은 이 사회의 소득을 균등하게 나누었을 때 소득이니까 결국 A의 소득과 B의 소득이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개인들의 효용함수가 소득과 같아지니까 A의 효용과 B의 효용이 같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사회후생 함수에 UB 대신에 UA를 대입하면 이와 같이 모습이 되고 UA는 양수니까 둘 중에 크지 않은 수는 UA가 돼서 이 사회의 후생은 UA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의 사회후생과 동등하다고 했으니까 현재 사회후생 200과 같게 만들면 결국 균등분배 대등소득은 200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Y바와 Y2를 모두 구했기 때문에 Y바에 250, Y2에 200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0.2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4번 A, B, C 3인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공공재에 대한 개인의 수요함수는 각각 주어져 있고요. 공공재 생산의 한계 비용이 90으로 일정할 때 사회적으로 최적인 공급 수준에서 A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구하면 단 PI는 개인 A, B, C의 공공재에 대한 한계 편익, Q는 수량이다. 공공재의 사회적 최적 수준을 구한 다음 A에 지불해야 되는 가격인 A의 공공재에 대한 한계 편익을 도출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공재의 사회적 최적 공급 수준의 조건은 사회 구성원의 한계 편익의 합과 공공재 생산의 한계 비용을 같게 만드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친절하게 PI가 개인의 공공재에 대한 한계 편익이라고 했으니까 PA부터 PC까지를 이렇게 한계 편익으로 간주하고 더하면 한계 편익의 합이 돼서 150-4Q가 되고요. 한계 비용은 90으로 주어졌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사회적으로 최적인 공공재 공급 수준은 15가 되고 이 15를 A의 한계 편익에 대입을 하면 A가 지불해야 되는 가격은 10이 나옵니다. 따라서 24번 문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먼저 공공재의 시장 수요 곡선은 공공재에 대한 개인 A, B, C의 수요 함수를 수직으로 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의 꺾인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한계비용 90과 만나는 이 점에서 공공재의 사회적 최적 생산 수준인 15가 결정이 되고 문제에서 묻고 있는 이 수준에서 A가 지불해야 되는 가격은 15 선상에서 개인 A의 수요함수의 높이인 10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수식으로 풀었을 때 공공재의 시장 수요 곡선이 첫 번째 꺾이는 점 이전 수준에서 한계비용과 만나기 때문에 3명의 수요 곡선을 더한 이 값과 한계비용이 같다는 식을 해서 A가 지불해야 되는 가격을 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 한계비용이 10과 70 사이에서 형성된다거나 10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이 된다면 공공재의 시장 수요 곡선은 이 가운데 영역 같은 경우에는 B와 C의 수요함수를 더한 것으로 시장 수요함수를 구해야 되고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C의 수요함수만 가지고 공공재의 최적 생산 수준을 구해야 됩니다. 마지막 25번. 어느 은행의 재무 상태가 다음과 같을 때 은행의 레버리지 비율, 자기 자본분의 총 자산으로 주어졌네요. 이것이 대출이 회수 불가로 판명되기 전에 비해 몇 배가 되는가? 단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우리는 은행의 레버리지 비율이 대출 회수 불가 전과 대출 회수 불가 후로 나눠서 구한 다음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박스를 보면 최초 자기 자본은 1,000만원이고 예금으로 9천만원을 예치하고 있다. 예금액의 10%를 지급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자녀 자산을 모두 대출하고 있다. 전체 대출 금액 중 10%가 회수 불가로 판명되었다. 마지막 문제는 화폐 금융론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은행의 재무상태표를 대출 회수 불가 판명 전과 대출 회수 불가 판명 후로 도출을 한 다음에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이 은행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먼저 자기 자본이 1,000만원이고 예금이 9천만원입니다. 은행 입장에서 예금은 부채에 해당하죠. 그리고 차변에서는 예금액의 10%가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니까 지급준비금은 예금액 9천만원의 10%인 900이 되고 그리고 자녀 자산을 모두 대출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대출 금액은 예금과 자기 자본을 합친 만에서 900을 뺀 9,100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 대출 금액 중 10%가 회수 불가로 판명되었을 경우 이 은행의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일단 우변에 예금은 그대로 9천이 있고요. 자기 자본이 감소하게 되는데 회수 불가 금액을 구하면 전체 대출 금액의 10%라고 했죠. 대출 금액이 9,100이었으니까 9,100의 10%는 910이 됩니다. 그래서 회수 불가 금액은 910이 되고요. 그러면 회수 가능 대출 금액은 전체 대출금 9,100에서 910을 뺀 8,190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은행의 차변부터 보면 지급 준비금은 그대로 900으로 유지를 해야 되죠. 그런데 회수 가능 대출 금액이 8,190으로 감소하고요. 그러면 대변은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일단 부채인 예금은 그대로 불변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은행이 예금자들에게 갚아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함이 없고요. 회수 불가 금액만큼 자기 자본에서 마이너스를 해줘야 됩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차변 금액의 합에서 예금 9천을 빼면 자기 자본은 90이 됩니다. 즉 회수 불가 금액이 910이었으니까 원래의 자기 자본 1000에서 910을 빼면 90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레버리지 비율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표를 보시면 대출 회수 불가 판명 전과 판명 후의 레버리지 비율을 구했습니다. 대출 회수 불가 판명 전을 보면 총 자산은 만, 즉 1억 원이었고 자기 자본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분의 총 자산은 10이 나오고요. 대출 회수 불가 판명 후에는 총 자산은 회수 불가금에 910이 빠진 9,090만 원이 되고요. 자기 자본은 9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비율을 구하면 101이 나오고요. 문제에서는 대출이 회수 불가로 판명되기 전의 레버리지 비율에 비해서 대출이 회수 불가로 판명된 후에 몇 배가 되는지를 묻고 있으니까 10.1이 나옵니다. 그런데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고 했으니까 1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사라지죠. 그래서 배수는 10배가 되고 따라서 2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